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한 분 한 분 다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이 자리가 특히나 천도교 수훈회관입니다. 소우주들, 인내천, 여러 많은 하늘들을 만나서 진심 반갑습니다. 한 시간여 정도 한반도 평화전략 재언입니다. 재언. 뭐 이렇게 꼭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슴 싶은 바람들을 나누고 정해져 있는 조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북측의 태도도 이미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한결같은 이 남북민간교류 협의회의 꿈이죠. 통일 평화의 문제들 어떻게 진전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진전을 시킬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한용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걸 이야기했을 때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서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단위들을 만나고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녹이면서 이야기를 좀 풀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전략 재언인데요. 제목을 트럼프를 기회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솔직한 표현으로 민망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변수라 말입니다. 사실은 80년 분단체 속에서 이미 상수가 되었지만 결국 이 땅의 주인은 주권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변수를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그냥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전략 재언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평화체제를 전공했어요. 평화문제를 전공하다 보니까는 북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북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체제 사회를 연구하는 북한학자가 되었습니다. 책으로 만났던 북과 전혀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북을 알게 됐던 계기.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장을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 평화협상들을 진행을 해서 드렸어요. 그것과 전혀 다른 영역, 체험적으로 실제하는 북측 영역을 진짜 한번 진실되게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됐고, 개성공단에서 대북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의 상식 속에 있는 북 말고 현실로서의 북, 실체적 사실로서의 북을 경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풀어야 돼요. 제 궁극의 꿈은 말입니다. 통일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분들의 행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남과 북, 해외동포 8천만 전체 우리 한민족 공동체 전체 인류의 행복이죠. 정치학자의 꿈입니다. 그 행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이 바로 분단체제였어요. 말은 분단인데 압도적인 속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쟁체제. 전쟁을 못 끝냈어요. 최소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엄청 열불이 터졌었어요. 정치 권력, 정부가 방해만 했어요. 어떻게 5천만 국민 대중들을 정치 또 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전쟁 상태로 방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꿈은 평화체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평화체제 담당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제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남북 묵상하면서 평양과 서울서 계속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렀었어요. 임기 2년차를 놔두고 박사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인사. 정책을 하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 없었어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6개 부처 인사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 100가지, 1000가지 정책보다도 한 사람 인사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저런 인연 끝에 결국 통일부 국방 이쪽 안보부, 포괄안보부처 인사를 담당하면서 그 부처들의 조직, 예산, 정책들을 쭉 보게 됐던 경력이 있습니다. 한번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책은 참여정부 국정비전 2번째였습니다. 제가 평화체제 담당관이었어요. 그래서 쓰게 됐었고요. 이후에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개성난 사람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개성에서 겪었던 북측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전쟁체 속에서 북을 너무 모르는구나. 북에 대한 보편적인 무지, 문맹, 큰맹처럼 대부분 북맹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북맹에 대해서 썼던 책, 우리한테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 썼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자의 꿈이었습니다. 인간 행복. 오롯이 국민은 행복해야 됩니다. 오롯이 국민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하한테는 국민은 행복해야 됩니다.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재현입니다. 평화전략 재현입니다. 이 문제를 결국 극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 총체적 국가 비정상, 국민 불행의 토대, 혹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제 눈에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윤석열 2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2의 이재명도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분단체제, 전쟁체제였습니다. 최소한 이 전쟁은 좀 끝내자. 최소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야기하죠. 적대적 두 국가로, 적대 관계가 사실은 본질이죠. 적대만 끝내면 됩니다. 평화의 시작이거든요. 종전은 평화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한번 2025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프로세스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거시적 분석 그리고 미시적 분석까지 강의 듣고 나시고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아주 미시적인 질문도 좋고요. 거시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속에서 한번 제 해법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툭 던져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남북관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지금. 의지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객관적 정세 보고 들어가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해야 될까요? 제가 진심으로 여쭙습니다. 누가 잘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선생님들께서 잘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잘하셔야 돼요. 여기 남북민간교류협의회예요. 대한민국에서 통일평화문제에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수십년 갖고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객관자가 되어 가지고 잘 하나 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릴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객관적 조건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상 초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믿기 때문에 변한 정세를 믿기 때문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진짜 올해가 2025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 절박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재현을 이야기하면서 근본 문제인 분단을 한번 잠시 들여다볼 겁니다. 이 자리에는 말입니다. 여러 청위의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점들도 다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인식이 정확해야
대책과 정책이 정확합니다. 인식에 실패하면, 상황인식에 실패하면, 분석에 실패하면 정책은 100% 실패합니다. 분단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분단의 본질, 적대와 전쟁 체제라는 거. 기원은, 이 분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남과 북이 우리 스스로 해야 게 아닙니다. 국제적 패권의 질서, 국제적 패권. 그 시절의 단어로서는 외세가 갈랐죠. 외세는 그들이 국익을 있을 때는 갈랐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외세가 갈랐잖아. 우리는 갈라짐을 당했잖아. 라는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왜? 여기에는 성역이 없어야 됩니다. 80년 문단이기 때문에 너무 엄혹한 총체적 국가 불행을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엄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분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이 벗겨주겠습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 국제적 패권이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가 나란히 연찬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필리핀의 수백만에서 연찬회를 하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죠. 우리 이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입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저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미, 영, 중, 소 연합국은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의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본을 분단시켰어야 되죠.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어요. 당시 조선이 한반도가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알면 안 됐어요. 안 가르쳤어요. 분단체제는 이걸 안 가르쳤습니다. 온전히 가르쳤으면 됐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폐된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시켰던 45년 2월의 얄타 회담의 결정처럼 일본도 분할하자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봤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43년 카이로, 얄타, 45년 7월 포스단,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공의, 이 연대기는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근데 45년 7월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에서 일본도 분할하자, 일본도 4분할하자, 일본 4분할 합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는 과연 뭘 알까요? 요 단순한 사실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주입받았지 않습니까? 여하간에 45년 7월 독일 조금 더 포츠담에서는 전범국가 일본을 4분할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가르쳐요. 학자로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가르쳐야죠. 보겠습니다. 당시 포츠담 회담에서 썼던 지도입니다. 홋카이도 도호쿠는 소련이, 간토 간사이는 미국이, 시코쿠는 장개석의 중국이, 규슈 시코쿠는 영국이, 그리고 도쿄는 내 나라가 일단 먼저 들어간다. 저렇게 분할한다. 이후에 어떻게 분할할지는 들어갔어요. 고민해보자. 근데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 지켜졌습니다. 왜 이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모르죠. 이런 합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판을 누가 깼을까요? 지레짐작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 판을, 이 합의를 누가 깼을까요? USA 이거. 내가.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편해서 내가 말을 못하면, 인식에 실패하면
정책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분단을 살 거예요. 이야기해야죠. 이미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이 분할 결정되었을 때 45년 2월 독일의 분할 결정되었을 때 당시에 일본의 총리 고노에 후미마루는 천황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냥 큰일 났습니다. 독일의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패전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지금 당장 소련과 지금 당장 영국과 비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천황제를 지키고 일본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 천황제를 지키고 일본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 중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비밀 협상을 했죠. 그래서 누가 이 일본의 손을 덥석 잡아줬을까요? 네. 그래서 일본은 천황제를 지켰고 완벽한 침입국으로 갔고 조선의 38도선이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요 단순한 5분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까요? 우리들의 분단 문제 인식을 어떨까요? 다 거짓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좌우의 이념 갈등이 분단의 원인이다. 그럼 그런 거짓을 배웠단 말입니다. 문제의식이 틀리면 해법과 대책 정책은 100% 실패합니다. 맞죠? 1940년 이 분단은 말입니다. 2025년 현재의 남북미 관계를 규정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건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시로 입국교 교수인데요. 지금 저기 뭐 하와이 지금 일본의 군부는 중국만 조선 유도했다. 즉 분할을 일본이 오면 하고 조선 38도선을 가를 수 있도록 이미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군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덥석 잡았던 당시의 전쟁성, 현재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 전쟁국장 존 E. 헐선 보십시오. 45년 7월이에요. 미 전쟁성 작전병 헐은 한반도 분할 전면선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45년 7월 어떤 시기입니까? 포츠담에서는 이미 미, 영, 중소 네 나라가 일본의 4분할을 합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미국은 일본은 다 먹고 조선을 가른다라는 내부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존 E. 헐슨입니다. 만주는 소련과 가깝게 포기하고 일본 본토는 무조건 다 미국이 먹고 사할리는 원래 소련 그런 거 준다. 조선에서는 반드시 서울을 먹어야 됩니다. 38선. 이게 참담한 이야기죠. 무엇이 참담합니까? 국제적 패권의 질서가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게 참담합니까? 아니죠. 진짜 참담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단을 이야기해요. 백전백패하죠. 백전백패합니다. 이미 청일전쟁 때 말입니다. 1893년 청일전쟁 때 일본은 청나라에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39도선을 가지고 나눠 먹자라고 했었습니다. 1904년 로엘 전쟁 때 38도선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협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분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1904년에 일본은 영국과 비밀 협상을 했죠.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인도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식민지배를 일본은 용인한다. 비밀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1905년 카스라테프 팀이야. 시오도 루즈벨트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미국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 나눠 먹었잖아요. 1904년 영일 비밀 협상, 1905년 미일 카스라테프입니다. 이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대놓고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얼사늑약을 빌어붙였던 겁니다. 얼사늑약은 일본 마음껏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의 엄청난 방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인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이 그냥 한 것으로 알아요. 문제의식이, 상황인식이 정확해야
정책과 대책이 정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자, 분단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헌율마로 조속기획의 전쟁력 추진한다. 비밀협상을 추진한다. 이 이야기들. 이게 이 역사가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진짜 100년 전, 110년 전 역사일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 본질을 잠시 소개했을 뿐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어떤 걸까요?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든 겁니까? 우리를 총알 가지고 만든 거였잖아요. 그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외교를 다시 복원해야 될 과제가 이재명 정부한테 또 있습니다. 이제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참담한 한미 간에, 한일 간에, 한미일 간에 그런 MOU나 양해각서들이 뭐 협정들이 있었는지 다 이제 덜쳐봐야 되겠죠. 자,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총체적 국가 비정상 국민의 근원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 제가 한번 문제를 툭 던져보겠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남북은 왜 적일까요? 남북은 왜 적일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남북은 왜 적이죠?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우리에게 북은 실전법상 적입니다. 한 가족 형제자매 동포인데 내 가족인데 적이라고 얘기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체제가 바로 전쟁 체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미친 체제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체제란 말입니다. 전쟁 체제.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이에요. 그러면 형제자매 동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까지는 안 나가야 됩니다. 전쟁만 끝내도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순간 형제자매가 됩니다. 가족이 돼요.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총선을 하면 되잖아요. 2018년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가장 핵심 합의가 뭐냐? 올해 안에 종전선언, 올해 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합의였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었어요. 2018년 안에. 근데 그것은 못 지켜졌습니다. 왜 못 지켜졌습니까? 이 땅의 주인 주권자인 남과 북이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었죠. 북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갖고 종전선언 주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 못 지켜졌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네오콘들이 반대했잖아요. 약속과 합의를 해놓고도 미국의 네오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절호의 기회, 종전선언 약속을, 합의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전쟁 끝내겠다. 지긋지긋한 75년 전쟁 체제를 끝내겠다. 종전선언 하겠다고 합의까지 했는데 너 안 돼. 웃기지 마. 이게 분단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미국이니까요. 미국이니까.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믿어요. 진짜 존엄합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급박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을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뭐 힘도 없고 뭐 한 방 맞으면 큰일 난다. 이래야 됩니까? 분노스럽지 않아요? 본질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무슨 뜻이냐? 평화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제적 패권의 문제예요. 미국 패권의 문제예요. 저는 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의 패권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자,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북진을 도발해가지고 전쟁경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진짜 쉽잖아요. 홍을봉선 날아와가지고 원점 타격하고 북진 도발해가지고 바로 그냥
전쟁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 경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비상경험 내란을 한 거예요. 살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 경험을 고민한단 말입니까? 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 경험을 기획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비상경험 내란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체제, 분단 체제입니다. 분단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저 주제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안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군사적 위기가 더 심화될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보는 정가의 보도처럼 상식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안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안보가 위험에 빠뜨려진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의 안보는 어떤 안보죠? 분단체제는 본질적 속성상 전쟁체제입니다. 전쟁체제인 적대관계가 분단체제의 본질이에요. 이 안보는 어떤 안보냐? 전쟁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입니다. 전쟁체제를 지키지 않은 안보예요. 안보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안보죠? 평화를 위한 안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보를 이야기할수록 평화가 깨져요. 이게 바로 거짓 안보라는 겁니다. 가짜 안보. 전쟁체제. 남북의 적대적 전쟁체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안보라고. 이건 실패한 안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안보의 구현을 평화로 봐요.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죠.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 간다. 즉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주장은 종북의 노래라고 했었어요. 전쟁을 끝내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끝내는 주장을 그것은 종북 세력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했었어요. 다들 한마디로 위축돼가지고 종전이라는 말 자체를 못 보냈었어요. 이게 바로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체제의 근본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단체제, 분단이라 말하는 전쟁체제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국민행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국민행복 불가능합니다. 분단을 방치하고서는 국민은 불가능한 뜻입니다.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다시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 환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국민 주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전쟁 상태, 몰가치의 거의 물뚝터의 근본 환경입니다. 평화는 사실은 국민 생존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주권의 영역입니다. 평화는 국민 주권의 영역이라고요. 나는 평화를 살고 싶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는 평화를 살고 싶다. 주권의 영역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주권 자주 독립의 영역이더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더라. 민주공화의 정치적 정상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더라. 전쟁 상태, 즉 휴전협정 체제. 휴전협정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예요. 종전. 자, 이제 한번 이 평가가 있어야만 이재명 정부의 평화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성찰적 자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민주정부의 대북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평가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정부의 대북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스스로가 분단 체제에 갇힌 적대적 대북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분단체제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분단 유지를 얘기죠. 비핵화 정책에 함몰되어 버렸었어요. 평화문제 비핵화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정리해 보면 말입니다. 비핵 평화가 아닌 종전 평화가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비핵 평화가 아닌 종전 평화. 선 비핵화 후평을 얘기했었죠. 같이 갔었어야죠.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요. 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교류협력 평화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 인식 실패가 저 정책 실패를 좀 나왔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전쟁 체제, 즉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핵화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북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아주 이게 난센스예요. 넌센스입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있어요. 2003년부터 청와대 NSC 있을 때부터 평화체제 담당관으로서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주면서 비핵화를 요구해야 된다. 북에게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 되겠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조건이 바로 평화다. 평화를 담보해주지 않고 비핵화 요구하면은 100% 실패한다. 그래서 사실 지난 30년간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비핵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핵 문제 더 고도가 됐습니다. 다들 하실 거예요. 비핵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됐어요. 근본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어떤 입장도 없습니다. 평화.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관심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전쟁 체제를 좀 끝내고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고 평화를 실현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남과 북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남북 미 3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상호 만들어줘야 되는데 북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잃어버린 30년이죠. 사실은 분단 체제가 유지되었던 30년이죠. 그래서 분단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예, 뭐 안보전략 평화를 바꿔서야 된다. 비핵화 정책 프레임을 바꿔서야 된다. 평화의 중재에서 평화의 당사자 역할을 해서 바꿔서야 된다. 남북 정책 중심축을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 문제도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미 바이블이죠. 성경과 같은 겁니다.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늘 북한 문제 풀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분단 체제를 유지했었던 것이다. 제가 아까 100년 전의 역사를 갖다 놨었죠. 분단의 기원까지 봤었습니다. 분단의 본질, 국제 패권, 외세, 그 본질적 내용하고 맥이 닿아 있죠. 진짜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체제를 해결하려면은 때에 따라서는 한미 동맹 할 건 한미 동맹 하겠지만은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일본 문제를 풀고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분단 체제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저 전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현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저 상수를 변수로 만들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정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가장 큰 싸움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 같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싸움은 한반도 정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싸움입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네오콘의 미국의 싸움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 단일한 미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지금만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미국의 혼란이 있어요.
그 미국의 혼란이 뭐냐? 트럼프는 미국이 쇠락하고 있는 원인을 군산복합체, 네오콘들, 미국의 군사주의 확장에서 문제를 찾고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독특한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는 오래됐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해법을 트럼프는 말입니다. 미국의 군사주의 때문에, 일방적 군사주의 확장 때문에 미국의 쇠락이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오콘, 군사복합체, 딥스테이트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미국 내의 트럼프의 미국과 네오콘의 미국이 너무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적으로 이런 겁니다. 마가를 이야기하지만 다시 미국을 마가를 이야기하는데 쇠락기간은 미국의 재건이에요. 이미 예전에 미국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미 그런 위기가 아니죠. 그 원인을 트럼프는 말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가 자초했다고 봐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쟁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대립이 진짜 심합니다. 우리도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든 후임으로 해리스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된다고 다들 하셨단 말입니다. 자, 독특한 이유인데 보세요. 미국 우선주의 새로운 접근인데 세계 경제를 반대한다. 군사 개입, 전쟁 전을 반대한다. 미군 철수하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850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300개만 놔두고 줄이겠다는 거죠. 미국의 1년 국방 예산 1100조입니다. CIA까지 포함하면 광의적 국방 예산이 1800조입니다. 매년 연간 약 1800조의 국방 예산을 써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요. 600조. 원래 우리 추경까지 들어가면 한 700조 되겠더라고요. 미국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3배를 매년 광의적 의미의 국방 예산을 씁니다. 트럼프는 이게 못마땅해요. 왜 이 엄청난 돈을 쓰지? 이게 진짜 미국의 안보 맞아? 우리가 괜히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헛돈 쓰는 게 너무 많다. 미국의 안보만 지키자. 왜 유럽까지, 왜 중동까지, 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미군 주둔시키면서 그런 국방 예산 막 쓰니? 이거 좀 줄여야 되겠어. 이해되십니까? 국방 예산을 확 줄이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했던 이 네오콘 군산복합체들과 싸워야 됩니다. 군산복합체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적이 있었죠. 예전에는 소련, 중국, 북.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함으로써 국방 예산을 대폭 줄이고 싶어요.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은 뭡니까?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엄청난 충돌이 생기고 있어요. 당장 네오콘들은 군산복합체는 매년 쌈짓돈처럼 1800조, 1100조 늘 챙겨주셨었는데 이 돈이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 네오콘 군산복합체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닉슨,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전쟁률 국방비 촉진, 네오콘 딥스테이트 개혁, 대북 대러 관계 개선 이 세 개가 트럼프의 아주 독특한 공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 보세요. 전쟁용지 국방비 축소, 네오콘 딥스테이트 개혁하겠다, 대북 대러 관계 개선하겠다라는 저 공약은 우리에게는 잘만 하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좀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딱 요 공약 세 개예요. 저 공약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80년 만에 전쟁 체제를 끝내는 종전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매우 강력하잖아요. 여하간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매우 막 혐오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전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450만입니다. 단위면적당 세계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는 희생을 겪었어요. 단위면적당 가장 많이 죽었어요. 영한간의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그치그도 전쟁 체제를 끝내자. 그래서 트럼프가 CIA 개혁하고 레드를 개혁하고 US 얘들 개혁하고 전 세계에 막 소요사태 일으키고 반군 지원하고 쿠데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미국이 나쁜 짓을 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돈 다 누구의 예산이었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이런 데 쓰지 마라. 중동에 가가지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죠. 중동의 문제는 중동이 알아서 해라. 더 이상 개입 안 하겠다. 이게 네오콘들이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진짜 이상한. 근데 우리한테는 매우 절박한 기회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USA는 범죄 조직이다. 이제 죽여야 때다. 그래서 10,000명의 조직을 300명 줄여버렸어요. 너무 독특하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미국은 잘라요 그냥. 신분 보장이 안 돼. 이렇게 극악무도해. 하여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전쟁은 네오콘과 트럼프와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회.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쟁, 80년 전쟁 체제, 75년 전쟁 체제입니다. 75년 전쟁 체제,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일상으로 받아들였어요. 끝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평화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지혜고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안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주자가 되고 객관자가 돼가지고 관중 모드로 대한 순간 이재명 정부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직접. 트럼프의 자기공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극복하는 게 바로 네오콘 딥스테이트인데 유한한 간에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트럼프는 또 김정은을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만나고 싶어 해요. 미국의 국익, 트럼프가 생각하는 자기 국익 실현의 방법이에요. 여한간 만나겠다니까. 북미관계 정상을 하겠다라니까. 일기 때 실패했는데 좋다.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평화만 오고 싶다면.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끝낼 수만 있다면 트럼프가 평양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제일 절박합니다. 저는 남북미 3자를 보면서 말입니다. 가장 피눈물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남북미 3자가 있습니다. 남북미 3자가 있어요. 평화에 가장 절박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힘겹고 가장 죽어나는 한 주체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는 100%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우리입니다. 우리. 가장 느긋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북이 가장 느긋합니다. 인식의 실패가 정책 실패를 만들어냈죠. 북은 사실 지금 느긋해요. 진짜 느긋해요. 트럼프는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호구잖아요. 지금 호구. 주한미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뺄 거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줄일 거면서 주한미군 철수 겁박을 하면서 돈 또 내놓으러 가겠죠. 그런 호구짓을 또 당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악순환이죠. 근본 문제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만나겠다니까 자, 만날 수 있는 과정. 북은 만나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요만큼도 만나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래된 관계입니다. 93년 북미 전화협정 실패. 99년 북미 밸런스 실패했다. 2000년 10월에 조항력 차수, 볼바이트 및 국무장관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그 기회. 그리고 2005년 9월 육자회담. 제가 삼행부 있을 때 육자회담 멤버입니다. 9.19 공동성명. 재무부가 방구됐다 샤 사건 터뜨려가지고 또 엎어버렸죠.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또 엎었죠. 다시는 이런 협상 안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안 합니다. 북은 안 해요. 안 합니다.
나올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북이 안 나오면 한미관계 속에서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고요. 우리가 가장 호구가 됐어요, 지금. 주권의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요. 트럼프가 있을 때. 북은 사실 여러분, 이거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 4.27 판문점선 기억나시죠? 올해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올해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 북은 자신들의 국가 핵 전략을 바꿨었습니다. 북의 전통적인 핵 전략은 뭐냐면요, 전 세계의 비핵화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다 내려놔라. 미국도 내려놔라. 우리 포기할게. 전 세계 비핵화가 북의 핵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의 50년 국가 전략인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 비핵화 전략을 한반도의 비핵화, 즉 미국, 중국, 러시아 다 갖고 있고 한반도는 비핵화하겠다라는 자신들한테는 엄청난 양보를 했던 게 4.27 판문점 선언이고 6.1 싱가포르 합의예요. 자, 이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양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이런 기회를 미국은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북은 선언하고 갈 길 가버렸던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다시는 안 본다. 다들 기억나시죠? 하노이 노딜, 베트남에서. 그 이후에 연락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상수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전략이지. 좋아. 우리 인정하고 앞으로 안 만난다. 적대 관계를 계속하자. 우리 이 조건 속에서 정면 돌파할 거야. 우리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거야. 전쟁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7년이 훅 가버렸던 거예요. 지난 7년 훅 갔습니다. 다시 나올까요, 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면 안 나올 거야. 안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해야죠, 뭐라도. 뭐라도 해야죠. 움직여야죠. 야, 언제까지 적으로 살래? 만나자. 그때 우리가 판단 미스했었어. 진짜 그때 잘못했다. 만나자. 적대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바꾸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설득해야죠. 힘들더라도. 트럼프가 북을 가고 싶어 하지만 북을 만나줄 생각이 들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던 건 이 자리에 우리 저기 개혁회의 정현석 대표, 정 대표님 계시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미국 북을 가고 싶어요. 북미관계 정상을 하고 싶어요. 트럼프는 계속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래 가지고는 북미관계 정상 안 될 것 같아요. 평양에서 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진심으로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북측의 속심 읽기, 북측의 흉심, 북측의 본 마음, 북측의 국가 이해 전략을 나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만 최소한 북이 미국을 만나줄 거야. 들어볼래? 들어볼 수 있겠어? 필요하면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한 세계 기관 단체들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미 국무성,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토라스 게버더 쪽, DNI 쪽. DNI는 CIA, FBI와 같은 미국 전체 약 16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체 컨트롤타워 수장이에요. 우리의 뭐 이렇게 정보기관처럼 미국에 16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DNI 몇 군데다가 레터를 보냈습니다. 레터를 보낼 때 아예 완성품을 다 보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토킹 포인트 이거예요. 너네들은 트럼프가 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도통 못 간다. 말도 못 꺼낸다. 너도 비난만 받을 거야.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야. 라고 공문을 만들고 어태치먼트 첨부 파일을 심어가지고 보냈습니다. 토킹 포인트를 만들고 트럼프 평양 가는 길 세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조를 가지고 난 이야기하고 싶은데 디테일한 것들은 만나서 필요하면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답신이 왔고 일정 잡고 조용하게 갔습니다. 제가 썼던 북미관계 정상의 비전 보고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진정성 있는 북미의 정상의 적대 성상 발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해라. 그리고 6일에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이다. 적대를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 북은 안 나온다. 제재, 하명 군사훈련 이런 부분들. 트럼프는 훈련 같은 거 안 하는 거 좋아합니다. 돈 아끼기 때문에. 아주 독특해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가장 핵심은 종전선언 정상회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죠. 다른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트럼프가 평양 가서 종전선언만 하고 나올게. 종전선언만 하고 나올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트럼프 일기 때 싱가포르 합의 약속해 줬는데 못 지켰다. 미안한데 종전선언만 하고 내가 나오는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만 하고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북명의 신뢰 제도화를 위해서 북미 경협, 북에 관심 많은 관광 이쪽, 원산부터 삼지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관심 많았던 관광, 크루즈 산업 이런 부분들을 기업인들 대동에 가가지고 기업인들 관광에 대해서 투자하게 하고 트럼프는 종전선언만 하고 나오는 과정 1단계 이것만 먼저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심호흡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제재를 피하는 문제라든가 군사훈련 안 하는 문제라든가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 댄립이라든가 드루스 맥그리그라든가 쭉 만나고 저도 많이 배웠고 그들도 저한테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뭐 제가 만났던 키스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의 정상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네오콘들, 연방정부는 대놓고 반대하고 있어요. 웃기지 마라. 너 안 돼. 연방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서포트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방패예요, 방패. 제가 보기에는 연방정부가 녹록하지 않아요. 네오콘들이 이미 다 장악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것 같다. 제안할 것 같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왜? 일기 때 자기가 약속 못 지켰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함을 갖고 있다. 김정은에게. 세 번째, 미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집단이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모르고 있다. 관심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많다라는 거. 지금 다 보시고 계시죠?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게 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 내 정치, 사회, 반트럼프 기조가 진짜 뚜렷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기본 문제는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미국 경제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국채의 문제, 재정적자의 문제, 소비자 물가의 문제, 이게 살림살이의 문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비행기 무기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재벌, 군산복합체만 살을 찌웠다라는 거예요. 중산층 이하가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체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위험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정도. 그리고 만나면서 그쪽에서 관심 가졌던 것들은 북측의 경제 변화였습니다. 북측의 경제 변화. 이렇게 원산 갈마가도라든가 삼전이라든가 이런 쪽을 쭉 제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하고 싶었던 곳 쭉 보여주면서 지금 싱가포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많이 물었어요. 북측의 경제적 포텐셜, 잠재력에 대해서. 그나마 그들은 D&I 쪽, 털시 워드 쪽 관계자들, 그들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과 유일하게 D&I의 털시 개버드 정도가 대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북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털시 개버드입니다. D&I 국장. 털시 개버드 관계자들만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내용들은 제가 보여줬던 사진들입니다. 북측의 변화들. 그리고 개성공단 사진들도 쭉 보여줬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반대만 했어요. 진짜 반대만 했어요. 이곳에서 남과 북이 14년간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평화를 만들었는지 사진 자료 다 보여주고 협상했던 모습 다 보여줬었습니다. 강의를 이제 마쳐야 됩니다. 우리 시간상으로 빨리 끝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예요. 평가. 북미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가능성 어떻습니까?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우리가 잘해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엄청난 위기일 것이다. 그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 스스로의 지혜라는 것. 그 트럼프 관계자들 좀 만나오면서 비행기에서 썼던 글들인데 진짜 좀 당당해져야 되겠더라.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허접해져 있더라. 허접하더라. 매우 심각할 정도로 허접해 있더라. 엄청난 쇠락의 국면이 있더라. 우리가 당당해져야 되겠더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권의식,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정보력, 많은 것들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겠더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는 절대자처럼 미국을 숭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닌데. 인식 오류가 많더라는 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말입니다. 다른 거 말고 말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입니다. 적대국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내야 됩니다. 신뢰 회복. 신뢰 회복 목표를 저렇게 봤어요. 적대청산 평화 실천인데요.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나옵니다. 북은 말입니다. 관심 안 쓰겠다는 것이죠. 아십니다. 지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계의 남북 관계는 복원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대화에 나가도 북미 간에 열리는 것이지 남측 간에 만날 일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한테 너무 분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분노. 우리가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들은 분노에 있습니다. 미국은 나쁜 놈들이야. 근데 너네들은 이 인식이 주인 주체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 뒤에 숨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저는 새 정부 남북의 목표를 신뢰회복, 적대청산, 평화 실천에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 환경 마련에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오해서주 제재라든가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 적대정책으로 내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용하게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 환경 마련된 노력을 차근차근 해가는 과정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과정들도 있겠죠. 지원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 파격적입니다만은 말입니다. 파격적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은 휴전협정도 한 조차 없다. 남북은 휴전협정도 하지 못했다. 북, 미, 중 3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빠지고 조한민국 사령관 플라크를 끄면서 3자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남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연대급 이상의 부대 이동조차도 미군의 지휘, 작동권 지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안 됐던 겁니다. 형식 논리상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전쟁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70년 한국전쟁 끝내야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선서도 했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평화 주권을 위해서 저는 이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은 나라가 뒤집어질까요? 이런 상상을 누군가 했었을까요?
야, 우리는 휴전협정이 조율 주체가 아닌데 하면 되겠나? 되죠. 되죠. 이 전이 끝나서 선언한다. 언제든 잠시 만나서 판문점에서 종전을 선언하자. 남북 양자의 종전 선언이 가능합니다. 매우 쉬워요. 북이 안 나올 것 같아. 웃기지 마라. 집어치워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끝내겠다 그러면은 매우 난처할 거예요. 우리는 종전이 끝났으면 선언한다. 적대를 내려놓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한 가족 경제자명이 되겠다. 동포가 되겠다. 왜 북이 적대적 관계로 그랬으니까 평화적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당위를 얘기하면서 이 전쟁이 끝났으면 선언한다. 언제든지 부르면 난 판문점에서 5분만 같이 읽고 종전이 됐으면 선언한다라고 하고 헤어져 버리자. 라고 하면 북이 고민이 진짜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런 상상을 못하죠? 우리가 주권자인데. 우리가 주권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노할 수 없어요. 안 돼. 계속 전쟁해야 돼. 라는 미친 거죠. 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매우 허무해할 것 같아요. 미국의 네오콘 유의 대통령이면 웃기고 있네. 미쳤어? 라고 엎으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6.12 싱가포르 합의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해 줬단 말입니다. 그 종전선언은 뭐냐? 북미중 53년 7.27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을 약속해 줬던 거거든요. 할 의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치고 나가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상상을 안 해봤다는 것이죠. 왜 안 해봤느냐? 우리가 왜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남북은 여전히 전쟁 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있는데 미국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수 있으라는 미국적 프레임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에 9.19 평양 선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네오콘들이 노 했어도 이것은 남과 북의 약속이었다라고 실천을 하려고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온 국민들이 박수 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3년의 시간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회복 적극적 평화 실천을 앞에 걸고 다양한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진짜 많아요. 이 기조를 가지고 담대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 이제 강의의 종결 부분입니다. 왜 종전선언, 종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불평등 한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환경, 근본 환경이 전쟁 상태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작통권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50년 7월 14일 날 편지를 썼죠. 현재의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다 작전을 부여한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전을 준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한미 합의 의사록이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한 작통을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통권은 단순한 군사적 지휘가 아닙니다. 모든 훈련까지 실질적인 장악력이에요. 남북이 뭘 하려고 그러더라도 조한명 사령관이 한 달 후에 무슨 훈련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다. 남북이 뭘 하려면은 항상 배방 놓는 건 그랬단 말입니다. 군사 주권의 문제는 자주의 가장 핵심이죠. 작통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조건이 뭐죠?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전쟁이 끝났으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자동 환수입니다. 자동 환수. 협상할 게 없어요.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 전쟁이 끝났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할까요? 아니요. 반대하도록 하고 봐야죠. 두 번째, 마찬가지 주한미군 조등군 지휘협정, 주둔비, 한미 상호 방해조약, 한미 상호 방해조약 4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에게 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을 내놔라. 우리 내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해조약 4조입니다. 미국의 판단 속에서 군사적 판단 속에서 군산공항은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미국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적 4조라는 겁니다. 4조. 땅을, 물자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들에게 right, 권리입니다. 전 세계 군사 동맹 어떤 쪽 이런 조약이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군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겁니다. 미국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군산공항에서 칼이나 아시아나가 그 공항을 쓰려면 말입니다. 미국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어쩔 수 있겠나? 뭐 미국이니까 뭐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미친놈인 거고요. 잘못됐다 그거. 정상화하자. 라고 판단한다라면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소파라든가 주둔비라든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권의 문제.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전쟁 상태의 종식입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순간 근본 환경이 바뀌었다. 53년 상황 이미 72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국방이 이만큼 커졌고 경제력이 이만큼 커졌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대통령이면 싸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됐다. 오히려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주한미군을 빼므로써 내지는 네오콘 개혁이라든가 군산복합적 개혁이라든가 1800조의 국방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나서서 먼저 움직여주면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단 80년 이 지난 80년 역사 속에서 트럼프의 올 1년이 가장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잘만 하면 이재명 정부의 한 번 더 평화 전략을 그렇게만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역사 속에서 평화에서 통일 역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오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